이번 사연은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귀농해서 내려온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괴롭히다가 꼴 좋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딸아이 1명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남편은 시골에서 나고 자라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이후 취직까지 하면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와는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서로 많이 달랐어요. 저는 대체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반면 남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사실 남편과의 인연은 회사 동료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어요. 회사 동료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결혼하는 동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결혼식 마치고 함께 참석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 2명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이후 남편은 친구를 통해 저를 꼭 소개받고 싶다고 했고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사실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남편에게 저도 살짝 끌리긴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결혼식 하객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고 저 여자다 싶은 생각에 지금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말을 꺼내곤 해요. 내가 그때 그 친구 결혼식장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며 말이죠. 물론 농담이지만 어딜 가든 남한테 꿀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전혀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남편은 이남 1녀 중 막내이고 위로 누나 1명과 형이 1명 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시아버지만 홀로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농사를 거의 다 줄이셨고 논밭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하셨더라고요. 원래 시부모님 2분은 동네에서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셨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에 시누이가 살고 있어서 시매부가 시아버지를 자주 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누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에 바쁘다 보니 시댁에 갈 시간이 없었대요. 대신 시아버지 드실 반찬들을 챙겨주면서 시매부가 매번 가져다 드리곤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가끔 내려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아주버님도 가끔 내려오셔서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그러셨나 봐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외로움을 잘 이겨내셨고 이후 혼자서도 잘 지내시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늦둥이로 태어나 형과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편이라 시아버지와 나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70이 넘으셨는데 젊으셨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건강도 그리 좋으신 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를 처음 뵈었을 때 인상이나 성격이 남편과 많이 닮아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살아보니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보면 흐뭇하게 웃어주시고 언제든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것저것 잘 챙겨줬을 텐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큰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많은 걸 챙겨주셔서 받아갔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렇게 못해주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죠. 사실 저는 친정에서 오빠 둘의 막내로 태어나 비교적 곱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이나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음식 솜씨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다 드리거나 그저 시아버지 손에 용돈을 챙겨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시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고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현관 앞에 놓인 대형 스티로폼 박스를 보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보내신 택배였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여러 겹으로 곱게 쌓여있는 비닐 속에 김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알고 보니 동네에서 김치 담그는 솜씨가 뛰어나신 분에게 시아버지가 김치를 담아달라고 부탁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댁에 내려갔을 때 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치를 먹고 너무 맛있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담아주신 김치였대요. 제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셨던 시아버지가 제가 드린 용돈을 그 어르신께 드리면서 둘째 며느리 준다고 김치를 담아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몰려왔죠.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또 계실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도 잘 하지 않던 전화를 시아버지께는 수시로 드리게 되었어요. 늘 제 전화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혹시 제가 며칠 동안 전화를 못 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시기도 합니다. 사실 시부모님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전화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봄에는 양파와 마늘, 여름, 가을에는 감자와 고구마를 보내주세요. 시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동네 분들에게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돈을 조금 주고 사서 보내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막 나눠주었다고 하기에는 워낙에 품질이 좋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귀한 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감사히 받아줘서 더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아주버님 댁에도 가끔 택배를 보냈었는데 형님이 식구도 없는데 자꾸 보내면 음식물 쓰레기만 된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더래요. 큰며느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시아버지 심정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몇 년을 잘 지내다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귀농을 하겠다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 아주버님이 자기 꿈은 퇴직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짓고 사는 거라고 예전부터 말해오곤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년퇴직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홀로 계신 시아버지 곁에 아주버님이 함께 있으면 드시는 것도 그렇고 아프실 때도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시골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시아버지와 식사도 같이 하고 두 사람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농사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농사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셨나 봐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운 방식대로 하려는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는지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나 봐요. 시아버지는 평생 지어오신 농사법을 고집하셨고 아주버님은 또 자기만의 방식대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도 딱히 누가 하는 방법이 맞다 틀리다 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주버님의 행동이 약간 도를 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툭하면 잔소리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심지어 아버지와 밥도 함께 먹질 않더라고요. 시골집은 아래채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아주버님은 그곳에 거주를 하는데 시아버지와 마주하기 싫다고 본인 방에서 식사를 해결하곤 하더군요. 시아버지께 듣기로 아주버님과 며칠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시아버지가 보청기를 빼놓고 계셔서 말을 못 알아들으시자 아주버님은 답답하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긴 한데 그렇다고 연로한 아버지한테 큰 소리 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형 입장만 전해 듣고 시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행동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 시아버지는 필요한 물품도 사고 아주버님이 거주할 아래채를 손보고 방에 도배도 하라고 하시면서 1,000만 원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며느리 없이 혼자 내려온 아들이 안쓰러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골로 내려온 첫 해에 지은 고추나 가지 등의 농사가 생각보다 조금 잘 되었나 봐요. 아주버님은 욕심이 생겨서 밭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다른 작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아버지가 아주버님에게 벌어놓은 돈이나 퇴직금이 없냐고 물었더니 은행에 있어서 당장 빼기가 힘들다고 했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또다시 1,000만 원을 찾아서 주셨다고 했어요. 평소에 티격태격하고 살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으셔서 기꺼이 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면 아주버님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 사이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아주버님은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준비하던 농사가 잘못되어서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또다시 예전처럼 시아버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가 무슨 말만 꺼내도 화부터 내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성질을 버럭 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가끔씩 무섭기도 하다면서 전화로 저에게 하소연하시는데 생각 같아선 저희 집에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처음에는 꿈만 잔뜩 안고 귀농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제는 농사 대신 시골 읍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는 것이지, 시골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 애초에 귀농을 왜 하려고 했던 건지 답답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전화를 했었대요. 아버지께서 연세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자꾸만 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만약 밭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아니냐며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밭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농과 밭을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기가 그 말을 꺼내면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소리였던 거죠. 아주버님은 시골 땅을 팔아서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조금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삼남매가 나누어 가지면 어떻겠냐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골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들게 노력해서 사 모은 땅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던 남편이 누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시누이한테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을 했었다고 했어요. 시누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라고 하면서 끊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누나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누나와 동생이 동의해주지 않으니 포기를 했는지 더 이상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서 형님과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형님은 아주버님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에 내려와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 힘들어한다면서 읍내에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 퇴직금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퇴직 전에 이미 당겨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 듣기로 아주버님이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두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정 안 되면 아주버님 기술이 있으니 다시 올라가서 직장을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형님은 아주버님과 떨어져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가고 나서 자기가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아 퇴근 후에는 헬스도 다니고 요가도 한다면서 자랑까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주버님이 다시 올라오면 자기 자유가 사라져서 안 된다며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편을 걱정하면서 집에는 못 오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시아버지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읍내에 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시골에 그냥 살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아있을 때 땅 다 처분해서 자식들 나눠주면 좀 좋아? 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버님 부부는 시아버지 재산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의 생각이 궁금해 형님께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가게를 차릴 계획이 있는지 들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형님은 시골에는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수와 양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지역 특성을 살려 건강원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아주버님 친구들이나 귀농한 지인들 가운데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과일을 싼 값에 사서 사과즙, 배즙, 양파즙 같은 것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가게를 임대하고 즙을 짜는 기계를 들여놓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미 월세가 저렴한 가게 몇 곳을 물색해 두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형님이 한 말들을 전해주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형이 요즘 조용하길래 가게 이야기는 접은 줄 알았대요. 제 말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니 누나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면서 차를 돌려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연휴 끝자락이라 조금 일찍 마감한다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 앞에서 형님께 들은 아주버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 아주버님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시골 농협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두었던데 누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아버지에게서 돈을 빼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던 생각을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당분간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경로당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오래 지내시던 시아버지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 혹시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시누이 집은 식당과 거리가 멀어 집으로 직접 모시면 심해부 출근 후에는 시아버지가 혼자 계셔야 해서 안 될 것 같았대요. 결국 식사 챙겨드릴 사람도 없고 혼자 적적하실까봐 식당 근처 아파트로 모시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심해부가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식사는 운동 삼아 식당으로 오시게 해서 자신이 챙겨드리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과 저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뻤습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가 되면 제가 직접 모시고라도 올라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시누이는 맞벌이에 아이 키우는 일까지 감당하면서 어떻게 어른을 모실 수 있겠느냐며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인 것 같다고 했죠.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온 뒤로부터 시아버지가 부쩍 야위시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 꼭 모셔오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마음 편하고 좋았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귀농한 아주버님을 집에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시누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버지를 모실 준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아버지가 오시겠다고 결심하셔야 한다는 점이었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시누이가 상황을 보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결정이 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올라와 평소처럼 일상을 지내고 있을 때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시아버지가 두말 없이 시누이 말대로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시골집을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으시던 분인데 아주버님과 함께 살다가는 피말라 죽겠다고 하시면서 데리고 가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시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싶었죠. 시누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주버님께는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돈을 빼내려고 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이사하는 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뒤 시누이네 차도 도착하자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크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느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시누이는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고 식사 혼자 챙겨 드시기도 힘드셔서 잠깐 모시고 사는 거야. 다시 시골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면 모셔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도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되니 오히려 좋지 않겠니?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내가 언제 아버지 귀찮다고 했어? 지금은 내가 바빠서 잘 못하지만 앞으로는 밥도 잘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닐 거니까 걱정 말고 아버지 두고 그냥 올라가. 라며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리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는 노인을 왜 굳이 복잡한 도시로 데려가려고 해? 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시누이는 잘 살고 계셨지. 적어도 네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주버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더니 원래는 정년퇴직 후 천천히 내려오려 했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일부러 서둘러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잘 챙기지를 못했지만 형편이 안정되면 제대로 모실 생각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혹시 아버지 모시고 올라가서 둘이 아버지 돈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 끝에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난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돈에 관심도 없어. 형이야말로 귀농이랍시고 늙은 아버지 등골 빼먹으려고 내려온 거잖아. 그렇게 돈이 급하면 노가다라도 해서 벌든지 아니면 다시 형 집으로 올라가. 여러 사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말 다 했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힘겹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어 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심해부 손을 잡고선 차로 오르셨어요. 저희도 뒤따라 출발해 이삿집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챙겨온 짐들을 정리해드리고 필요한 물건들은 시누이와 제가 함께 마트에 다녀와 구입해 넣어드렸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꼭 두새벽에 일어나셨을 분이 아침 9시까지 주무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믹스커피 한 박스와 귤 한 박스를 준비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시아버지 잘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 식당 근처로 오신 지도 벌써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누이 말로는 시아버지가 경로당도 잘 다니시고 벌써 친구도 사귀었으며 가끔 아파트를 돌면서 산책도 즐기신다고 하네요. 시누이가 가져다준 반찬으로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필요할 때는 식당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근처 공원 산책도 하시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전화통화를 해보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지셨고 시누이 말로는 살도 조금 붙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진 재산 중에 작은 땅 하나를 빼고 시누이와 저희가 나눠서 증여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 시누이네는 아무런 욕심이 없으니 재산을 가져가면 당신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아주버님이 난리칠 것이 걱정되었지만 시누이는 아버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과 시누이가 얘기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저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러워 보고만 있는데요. 남편과 시누이는 시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듯해요. 시누이와 시매부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버님 손에 목돈이 들어가면 1년 안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온 결정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안심이 된답니다.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 시누이 집으로 가신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아주버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돈을 구해서 건강원을 운영할지 어떨지 크게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인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니까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번 사연은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시모에게 머리통을 맞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원하게 응징 잘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저는 결혼 생활 6년간 제대로 된 호칭도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시월드니 뭐니 말이 많던 사람도 제 이야기 들으면 숙연해지더라고요. 참고 살다가 병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달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안 가려고요. 저는 36살,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는 항상 제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 또래들은 다 대학을 가던 시절이어서 그때 당시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나름의 방식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직원 3명을 데리고 미용실을 하고 있고 돈도 적지 않게 벌어서 원장님 소리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친정엄마가 치매 증상도 같이 나타나길래 전문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게 했는데요. 시댁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좋게 보시진 않았어요. 남편은 억세게 살아온 제가 안쓰럽다며 보듬어 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놓고 깔보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강성이에요. 한번 잘못 걸리면 들깨처럼 물고 늘어져서 꼭 사과나 보상을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학벌, 외모, 집안 이런 걸 엄청 따지는 분이라 남편이 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식도 안 오시겠다고 하셨던 양반이에요. 그나마 제가 원장 소리나 듣고 남편 수입이 불안정할 때 집안을 지탱하니까 며느리 취급이나 해주시는 겁니다. 시집을 간 뒤로 한 번도 며느리라는 말이나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모든 말이 다 야, 너, 이 새끼가 입니다. 뭘 시킬 때도 야, 이리 와서 이거 해. 누가 저희 미용실에 오기로 했을 때도 야, 내 지인이 가니까 좀 싸게 해줘. 이런 식입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직원들이 듣고 놀라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볼 지경인데요. 시어머니가 고혈압에 몸이 좀 안 좋으신 편이라 괜히 싸웠다가 쓰러질까봐 처음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어리기도 했고 아이도 없었으니 편하게 대하시는 게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하고 저랑 너무 차별을 하십니다. 큰형님은 초등학교 교사에 참하게 생겨서 좋다고 하시면서 저 같은 여자는 너무 천박스럽다고 대놓고 말하며 비교를 하세요. 집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형님은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큰며느리가 집안의 복덩이라고 하시고 저한테는 과일이나 내오라며 시종 부리듯 합니다. 솔직히 큰형님 집안에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막말로 멀리 산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예쁨 받고 가지 나머지는 다 제가 하거든요. 시어머니 정기검진,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준비 다 제가 도맡아서 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야 너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따로 정중하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땡땡이 엄마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애가 듣기도 하니까요. 저녁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웃으면서 조심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는 아직도 멀었다면서 집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며느리가 어떻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라고 할 수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참 너무 서운해서 그날 밤새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 당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딸 같아서 편하게 대하시는 건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나 하고 참 서러웠습니다. 그 뒤로 그냥 시어머니랑 대화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말을 섞어봤자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을 건데 잘 해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원래는 월에 30만 원씩 용돈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한 돈을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속에서 열불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수중에 돈이 없어졌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요즘은 미용실에 머리 말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안 붙이는 거냐며 따지시길래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잘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하대하시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시댁 안 가겠다. 그리고 당신도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면 나 같이 살고 싶지도 않다 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조금 쫄았는지 다음번에 또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서 막아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정말 그럴 거였으면 진작 그랬겠죠. 남자들이 이런 말 지키는 거 보셨나요? 그러다 2주 전에 시댁 제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침부터 가기도 싫었는데 3일 전부터 얼마나 전화해서 난리를 쳐대던지 그냥 비위 맞춰주자 싶어서 오전 10시쯤 갔습니다. 원래는 미용실 나가야 하는 날인데 그냥 하루 쉬겠다고 하고 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손이 크고 제사를 엄청 중시하시기 때문에 음식을 흐드러지게 차리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한꺼번에 모시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빨리 와서 준비 안 하면 하루 종일 앞에서 씹으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라도 그냥 하루 막노동하러 갔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게 나아요. 아이 밥 좀 먹이고 갔더니 형님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손 씻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왔냐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형님한테만 이거저거 이야기하고 좀 쉬라고 하지 몇 시간씩 불 앞에서 서서 일하고 있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거실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고 중간중간 와서 음식이나 집어먹고 갔고요. 진짜 음식하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고 중간에 화장실을 몇 번을 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글쎄 제 앞에서 고기 삶아 놓은 걸 쑥 가져가곤 형님 앞에 두는 거예요. 형님은 당황해서 거기 둬도 손이 닿는데 안 옮겨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체력이 약하니까 영양 보충을 잘해야 한다면서 형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나물에 밥 싹싹 비벼서 먹었네요. 상을 치우고 한숨 돌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폰을 잠깐 봤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전화 문자 확인을 못 해놔서 짧게 답장을 하고 있었죠.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형님이 설거지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지 물을 틀어놓고 아주버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어서 형님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통화만 금방 하고 바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형님도 손가락으로 오케이를 그리면서 물을 끄고는 아주버님이랑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잠깐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년저년하면서 제가 있는 방문을 쾅 하고 발로 차시는 거예요.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글쎄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시댁에 와서 일도 안 하고 전화질이나 하고 앉았느냐고 머리를 한 대 빡 때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안 보다가 이제 업무 연락이 있어서 잠깐 한 거예요. 왜 머리를 때리고 그러세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언성을 좀 높였어요. 여러분도 제 마음 이해되시죠? 솔직히 제가 진짜로 건성건성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하루 내내 무시나 하다가 이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는 게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였으면 나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진짜 저도 따귀 한 대 갈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야, 너 이런 게 못 배워먹었다고 하는 거야. 네 형님은 주방에서 고무장갑 끼고 눈치나 보게 만들고 너는 할 일 다 했다 이거야? 대학도 못 나온 애들은 이래서 안 돼요.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까내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트집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우울한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니 딱 그 짝이라면서 자기 손자도 이렇게 클까봐 무서워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뚜껑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제가 제 욕을 하는 건 진짜 참을 수 있었는데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는 건 정말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따 대고 그런 말을 하냐고 무식한 티는 상스러운 어머니 입에서 더 난다고 질렀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머리를 한 대 빡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손을 대냐면서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고 밀쳐서 내동댕이를 쳤어요. 솔직히 저도 힘이 없어서 그동안 당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른으로서 봐줬던 거죠. 근데 이제 막 나가니까 저도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당신도 당신 아들 때리니까 화나지 않냐고 나도 금이야 오기야 사랑받으면서 키워진 딸인데 왜 손을 대냐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야너거리면서 무시한 것도 기분 나빴다고 얼마나 상스러운 집안이면 며느리 대접할 줄도 모르고 깔보는 게 몸에 배어있냐고 해버렸죠.
시어머니는 천한년이 우리 아들이 좀 잘해주니까 기어오른다고 하길래 당신 아들이 잘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더 능력 있어서 내 자신이 아까워 죽겠고 지금이라도 이 결혼 무르고 새 인생 살고 싶다고 받아쳤습니다. 저를 도와주겠다던 남편이란 인간은 그냥 그 상황을 멀뚱거리며 보고만 있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도 노선 똑바로 안 탈 거면 그냥 여기서 갈라서는 거고 애기고 뭐고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남자 새끼가 자기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뭘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냐 하고 짐 싸서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닷가 쪽에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서 와인 진탕 먹고 푹 잤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그냥 안 받았죠. 아이한테는 미안한데 이러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짐을 싸러 갔더니 남편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올지 몰라서 애기 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여기서 시어머니 편드는 소리 한마디라도 했으면 바로 이혼했을 건데 자기도 어제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저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하더니 그동안 편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형도 어머니보다 재수씨가 너랑 더 오래 살 건데 앞으로라도 잘하라고 했다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두 손 모아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새장 가들라고 하셨대요. 아이도 자기가 키워주겠다면서 그깟게 뭐가 아깝냐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비정상이라고 하고 나왔답니다. 와이프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면 앞으로 자기도 시댁에 안 올 거라고 했대요. 저도 속이 없는 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웃음이 나더군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아이 키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일절 전화나 문자도 안 합니다. 형님도 그날 시댁에 정이 떨어졌는지 연락을 잘 안 한다네요. 인과응보죠. 용돈 떨어지면 또 불쌍한 척할 양반이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죽는 소리에도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 생신 다가오는데 누가 집에 갈까 싶네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머리통 후려친 것만으로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걸까요? 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살림하고 애나 잘 키우며 시댁에 잘하라는 남친과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이런 멍청이도 써주는 회사가 있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준비 중이었던 예신입니다. 이제는 예신도 아니네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 직전에 돌변하길래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천번만번 잘한 일 같네요. 하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전 남친은 30대 초반이고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고 남친은 기술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정적이고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아는 선배가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순수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항상 도와주었고 언제나 제 옆에서 함께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좀 쌀쌀맞게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거의 외식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씩 기분도 낼 겸 식당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편이더라고요. 메뉴를 빨리 안 갖다 주면 성질을 내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분들도 사정이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지만 손님은 왕이고 종업원 종인데 어디서 저렇게 행동하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냥 일이 고되어서 그런가 보다.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겼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번 명절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 때문이었어요. 서로 사귄 지도 꽤 됐고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자고 하고는 예식장도 잡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결혼 직전이다 보니 서로 집안에 잘 보이면 좋을 듯 싶어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선물도 집안 어른들 것을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래서 대화를 하던 도중 문득 남친에게 친가 말고 외가는 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외가 어른들께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좋으니까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워낙 개방적인 편이라 외갓집이랑 친하기도 하고 명절에도 외가에 먼저 가기도 하니까 흐름상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외가를 왜 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냐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니 쪽 친척분들도 만나고 그러려고 가는 거지 인사도 안 드리냐고 물었고, 남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래 결혼하고 나면 남자 쪽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자기도 결혼하면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보고 자라온 것이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들 그러는 편이라서 다르게 살 순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여자 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남자 쪽 아들들만 중시하는 집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이 70년대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사냐면서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 못한다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그러면 자기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했냐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결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지. 남자가 하늘인데 남자 쪽으로 와야지 명절에 어디를 가려고. 음식하고 제사는 누가 지내라는 거야?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엎드려 기면서 살아야 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정략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결혼을 하는 건데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친이 그 말을 듣더니 기분 나쁘게 피식 웃는 겁니다. 도리어 화를 내면서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애 안 낳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 건데 남자들이 다 희생하는 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면서 너는 앞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면 자기 옆에 착 붙어서 내조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쌍욕이 나갈 것 같았지만 전화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결혼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다투는 일은 다른 커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가부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제가 그동안 만나온 남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대화하기로 하고 만났는데요. 저를 위해서 작은 꽃도 사오고 표정도 나쁘지 않길래 그래도 생각에 변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친은 저를 보고는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봤다고 말을 꺼내길래 주변에서도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남친에게 한 소리 했나 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다들 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던데 네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단정짓듯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직장 그만두고 바로 살림에만 전념하는 것 같은데 너는 무슨 권력욕이 있길래 결혼하고 나서도 고분고분 살고 싶지 않은 거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는 제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걸 수차례 어필을 했고 이미 승진하려고 여러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남친 월급으로 저희 두 사람이 생활하는 것은 진짜 역부족이에요. 심지어 남친은 빚도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갚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도대체 저딴 말을 하는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누가 그딴 정신 나간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그렇게 나올 거면 한 달에 3천은 벌어야 해. 그렇게 해올 자신 있어? 능력 있어? 도대체 주변에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저도 짜증이 나서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어요. 사람이 많은 카페 안에서 제가 따지듯이 말하자 창피했는지 얼굴이 뻘개져서는 여자가 어디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냐면서 자기 회사 동기 선배들도 다 이렇게 말한다. 돈 더 많이 벌려고 자기는 일을 하겠다는 거냐? 너는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줄 테니 애를 빨리 낳아서 키우자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현실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애기용품부터 시작해서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기가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씨부리는데 생각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그렇고 아기 용품 분유값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애는 뭐 여자 혼자 낳아서 키우는 건 줄 아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남친은 이런저런 비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 낳는데 무슨 돈이 든다고 하냐면서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지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애만 잘 낳았는데 너는 무슨 허영심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호사를 누리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남친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럼 애 어렸을 때 시어머니한테 와서 다 키워달라고 하고 5년 동안 생활비도 보태달라고 말해라. 결혼 전에 확답 받으면 나도 생각해보겠다고 초강수를 더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좀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하는 말이 근데 그럼 너는 뭘 할 거냐면서 원래 여자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고 도리라면서 그냥 자기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게으른 여자들이 꼭 부모님 붙잡고 늘어지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면서 너도 애시당초에 그런 태도는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꽃 선물도 하고 네가 이상한 말 해도 참아주는 남자는 자기밖에 없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까지 듣고 이거는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결혼하지 말고 지금 당장 T라는 신에 계시. 남자가 이렇게 미친놈이라는 걸 모르고 콩깍지가 씌어 있었으니 정신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 아닐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싹 돋길래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었던 내가 미련했던 것 같다. 이제라도 네가 말하는 대로 지혜로운 여자 만나서 살면 좋겠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죠. 남친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뭐 잘못한 거 있냐면서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랑 이대로 결혼하면 애도 낳기 전에 암 걸려서 세상 하직할 것 같다. 여자 경력도 단절해버리고 애나 낳으면서 시다발이나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있을 거라고 잘 찾아보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났는지 카페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급도 안 맞는 거 만나줬더니 어따 대고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하느냐면서 손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다 쳐다보고 남친은 흥분해서 꽃다발까지 사주면서 공주 대접해줬더니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아는가 보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주변에서 남친이 너무 흥분을 하니까 저를 때릴까봐 어떤 분이 저희가 싸우는 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쌍욕을 하면서 핸드폰 안 내리냐고 난리를 치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사다 준 꽃을 던져버렸습니다. 미친놈아. 능력도 없는 주제에 결혼해주려고 했더니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그대로 노총각으로 늙어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왕노릇을 하려고 해.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남친 번호도 바로 차단하고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긴가민가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가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진짜 찌질한 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번호를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술 처먹고 2년 전연하는 것까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문자 전체 내역이랑 음성 메시지 온 전부를 인터넷 메신저에도 올려버렸습니다. 저랑 사귀는 걸 아는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쪽팔려서라도 그만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딴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도대체 요즘에 누가 이렇게 사냐면서 실망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거 아니라며 해명을 하는 댓글을 달았고 저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회사고 뭐고 다 보내버린다고 하고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남친은 이제 쪽팔려서라도 저한테 연락 못할 거예요. 워낙 사람들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라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죠. 예식장이고 뭐고 다 취소했는데 웨딩 플래너가 이렇게 직전에 파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은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 되었습니다.
저 하마터면 애나 키우는 멍청이가 될 뻔했는데 잘 헤어진 거 맞겠죠? 저는 지금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잘 걸어나갈 수 있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상견례 때 없는 얘기를 지어내며 부모님까지 욕보인 예비신우의 뺨을 때리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손이 떨려서 어디서부터 글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살다 남친 누나한테 뺨 맞아서 파혼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참지 않아서 억울함은 없지만 역겨운 경험을 해서 여기서라도 속풀이를 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3년간 만난 남친과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니까 시월드가 걱정이 되긴 해서 평소에 사연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연 듣다 보면 별 미친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남친 누나가 딱 그런 년이었네요. 남친이랑 저랑 같은 직장 다른 지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입사는 비슷하게 했지만 제가 승진이 더 빨라서 연봉도 제가 더 높아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런 것도 다 자존심 상해할 수 있지만 제 남친은 오히려 저에게 능력 있는 여자라며 응원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려는 남친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달달한 연애를 하다 보니 3년의 시간이 갔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 집안 분위기가 궁금했던 차였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남친은 일남일녀의 막내예요. 위로는 3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일찍 결혼했다가 애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여자가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닌 세상이니까 그런 건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정한 남친 어머니와 항상 웃고 있는 남친 누나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 있었죠. 그렇게 한껏 차려입고 남친 집에 갔는데 예비 남친 부모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느 집들처럼 남친 어머니가 집안 분위기를 잡고 계신 것 같았고 특이한 점이라면 남친보다 남친 누나를 더 많이 칭찬한다는 점? 그 정도였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띄워주지 않나요? 근데 이 집은 제 앞에서도 남친은 그냥 거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고 딸이 어릴 적부터 진짜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면서 온갖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남친 누나가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어서 저는 남친 부모님이 말한 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있는데 마침 남친 누나가 들어오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많이 들고 있길래 얼른 가서 짐을 들어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 그 정도로 싹싹하게 굴면 좀 감사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웃는 낯으로라도 맞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친 누나가 진짜 미친년인 게 자기 짐을 들어주려는 제 손을 탁 쳐버리면서 자기가 들 수 있다고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제가 뭘 잘못한 거냐고 남친 부모님께 물었더니 원래 성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 거니까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듣더니 그 남친 누나 좀 쎄하다고 결혼 전에 원래 그 집안 식구들을 꼼꼼히 봐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제가 남친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그날도 자기가 누나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벌개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아예 손절을 치거나 풀거나 둘 중 하나 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친 누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차라리 그날 기분이 안 좋았냐면서 대화로 풀까 생각이 들어서 남친에게 남친 누나랑 저녁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죠.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샤브샤브 집을 예약하고 값이 좀 나가는 술도 한 병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친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누나는 나중에 다 기분이 풀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밤 7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친도 7시 20분쯤 되니까 도착을 하더라고요. 남친은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미안했는지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결혼할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면서 안심을 시켜주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 누나가 7시 50분 8시가 되어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겁니다. 남친이 전화를 5통을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안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남동생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꼭 결혼이라는 게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시간 약속 준수는 기본이잖아요. 지가 남친 누나면 뭐가 되는 양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지 속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꾹 참고 오나 안 오나 보자면서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시 15분쯤 되어서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기가 잠이 들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곧 도착한다고 한 5분 지나니까 느릿느릿 와서는 제 앞에 앉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왜 이런 약속을 잡아서 자기를 귀찮게 하느냐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면서 누나는 1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고, 남친 누나는 앞으로는 자기랑 이런 사적인 약속 안 잡는 게 편할 거라면서 이번 계기로 배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밥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남친 누나는 밥 먹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면서 깨작깨작 음식들을 입으로 가져갔고, 남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헤어지려던 순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남친 누나에게 웃는 낯으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사이고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드는 건 안 좋을 테니까 오늘 일은 그냥 잊고 앞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남친 누나도 그 말에 맞받아치고 싶었는지 표정이 굳으면서 저에게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휙 돌아서 차에 타버렸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면서 누나가 애만 키웠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걸 거라며 제게 마음을 풀라고 했어요. 솔직히 남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속을 삭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넘어가주는 와중에도 남친 누나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상견례 때 일을 벌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상견례 때문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부모님도 자식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다 보니 이리저리 많이 신경도 쓰시고 긴장도 되신 것 같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괜히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죠.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 줄 선물로 고향 특상품인 게장도 곱게 포장해서 오셨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고, 여기도 먹을 것 많다고 해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시간이 됐고 시댁 식구들도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친 누나는 오늘은 남친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자리라서 사람 꼬라지는 갖추고 왔더라고요. 제발 입만 놀리지 말아라 생각하면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 누나가 술 한잔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는 소주를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뭐 기분 좋은 자리니까 소주 좀 마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좀 알딸딸해졌는지 남동생이 결혼하면 자기는 이제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집살이 이런 것보다 영리한 며느리 한 명이 집안 분위기를 다 잡아버리던데, 딱 봐도 제가 그런 사람일 것 같다면서 눈치가 보여서 이제 집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남친은 당황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누나 술 취했으면 나가서 좀 걷고 오라고 하고, 남친 아버지도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친정엄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고자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싹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고, 남친 누나는 이때다 싶었는지 같이 밥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더군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글쎄 조금 늦었다고 사람을 짐승 보듯 하고 말끝마다 저를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제가 당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글쎄 헤어질 때는 저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나 뭐라나. 그런 취급 처음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언제 그랬냐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남친 부모님은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남친 누나 편만 들었어요.
남친 누나는 네가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나를 미친년 취급하냐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한참 안 좋아졌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집으로 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만 쉬시면서 결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하고 내려가셨어요. 세상에 미친년이 많다지만 이렇게 경우 없는 상황은 처음 겪어본지라 속에서 열불이 다 나더라고요. 남친은 좋지만 이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단판을 짓든 내가 미쳐버리든 둘 중 하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친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친에게는 오늘 안 오면 너랑 쫑이니까 빨리 튀어오라고 하고 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게 사과라도 하러 온 거냐면서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남친 누나 방문을 발로 차버렸어요. 남친 누나는 애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 나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끌어내려 했고 저는 미친년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왜 상견례도 다 망치고 잘 살려고 하는 동생네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남친 누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하품만 하면서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머리통을 한 대 갈겨버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되뇌었어요. 저는 도대체 왜 그랬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해야 했냐?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했거든요.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남친 누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싫었답니다. 그냥 꼴보기도 싫고 처음 봤을 때부터 싸구려처럼 생긴 게 공부 좀 했다고 나대는 게 싫어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게 죄냐고 묻는 겁니다. 어따 대고 남친 누나한테 가르치려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야, 네가 그렇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깔고 들어올 생각이나 해. 싸가지 없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깟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깔본 거냐고 했는데요. 남친 누나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댁에서 그렇게 개념 없게 하는 거면 쪽팔릴 각오도 좀 하고 와야 하지 않냐면서 사돈들도 딸을 좀 개념 있게 키웠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주 못하는 말이 없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이 집안과 결혼해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것보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성을 잃어서 남친 누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친 누나도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는 무슨 힘이 그렇게 났는지 그것도 뿌리쳐 버렸습니다. 남친 누나는 저에게 처음 들어보는 쌍욕을 하며 힘만 세가지고 이거 못 놓냐고 난리고 남친 어머니는 소파에 넘어져서 앉아있길래 귀를 열고 똑똑히 들으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쌍놈의 집안은 또 처음 봤다고. 누구 하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 팔자 다 망치는 멍청한 년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리고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대 더 때리고는 이건 우리 부모님 욕한 몫이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딱 남친이 들어오더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자세한 건 들어가서 들어보고 결혼이고 뭐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남친이 계속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 집안으로 절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고 남친과 헤어졌어요. 남친한테 저를 잡아다가 와서 사과를 시키라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더러운 곳에 가서 무슨 사과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친에게 경찰에 가서 얘기할 거면 해봐라. 근데 너도 양심상 한 말이 있긴 하겠냐고 하고 와버렸어요. 막상 남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결혼에 미친 여자도 아니고 똥통에 빠질 뻔한 거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말씀드리니 100번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자분이 그런 강단을 가지고 있기 힘든데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네요. 이래야 뒤탈이 없죠? 개념 없는 인간 고쳐지기 힘들죠. 딸을 그런 인간으로 키운 남친 부모님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